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의류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다 이미 정년퇴직하고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남편이 젊었을 때 옷장사를 했습니다. 동대문 터줏대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꽤나 베테랑 장사꾼이었어요. 저도 제 가게 차려서 옷을 팔고 싶은 마음에 알아보다가 지인 통해서 남편과 알게 된 건데요.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다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인 셈이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딸아이를 둘씩이나 낳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붙어 다녀서 남편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시가 쪽은 전혀 몰랐어요. 한 번은 궁금해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맞고 숨막히게 해서 도망 나왔어. 그 뒤로 연 끊고 살아서 얼굴 안 본 지 오래됐어. 어린 시절이 너무 끔찍했거든. 앞으로도 볼 일 없을 거야. 남편이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틈만 나면 매를 들고 험악한 말로 쏘아붙이셨나 봐요. 시부모님이 아프다고 해도 안 보고 싶고 장례식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전 덕분에 시집살이나 시부모님과의 스트레스, 고민 이런 거 없이 결혼하고 애까지 낳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전 늘 시댁 식구들이 궁금했고 시부모님과 잘 지내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을 등지고 나온 남편이 잘된 것만은 아니었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온 옷장사나 쇼핑몰은 안 하고 소소하게 경비일만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남편 친구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20대에서 30대까지인 동대문에서 옷 파는 일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동대문에 대형 의류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옷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당시에 옷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없었고 하루하루 매출이 오르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오래가진 않았죠. 200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쇼핑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동대문을 찾는 사람들이 확 줄어든 거예요. 제가 남편 밑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때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당시에 남편 친구분이 나타나 쇼핑몰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이런 말로 거절하더라고요. 쇼핑몰은 무슨 쇼핑몰이야. 나는 옷만 팔 줄 알지 쇼핑몰 같은 거 할 줄 몰라. 너도 컴퓨터 다룰 줄 모르면서 무슨 쇼핑몰을 한다고 그러냐. 그런데 남편 친구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남편을 설득해댔어요. 야, 언제까지 시장 구석탱이 상가에서 옷 팔 거냐?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인터넷에서 옷 사. 너도 매출 떨어진 거 알고 있잖아. 요즘 옛날 같지 않다고. 이러다가 쫄딱 망하면 어쩌려고. 위기의식 좀 느껴라. 그리고 내가 무작정 사업하자고 할 사람이냐? 친구분이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웹 디자이너가 있다며 그 사람이 쇼핑몰 페이지를 만들어줄 거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이쪽 저쪽에서 인터넷 쇼핑몰 해보겠다고 난리였거든요. 매출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남편도 결국 한번 해보겠다고 했죠. 며칠 뒤에 한참 어린애를 데려와서 남편이 못 믿어왔는데 그 애가 사이트도 개설해주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줬대요. 남편이랑 친구는 물론 저까지 이것저것 배워가며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 쇼핑몰 방문자 수가 하루에 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 어쩜 좋나 좌절만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서서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장사하면 본전도 못 찾겠다.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거리로 가자. 요즘 애들은 주로 어디로 가냐?
당시에 남편이랑 남편 친구분 모두 30대였거든요. 20대였던 웹디자이너에게 물어서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리에 가니 대부분 일본 스타일로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재팬 에드윈, 리, 하레, 라드 뮤지션 등의 상품을 올리고 문자로 홍보글을 돌렸다고 했죠. 그 뒤로 쇼핑몰이 흥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돈을 쓸어 모았냐면 상가 3개 정도 만들어서 시장 앞에서 장사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쇼핑몰을 운영하니 남편 쇼핑몰이 남성 일본룩 쇼핑몰 최상단에 있었는데요. 돈도 많이 벌어서 직원도 점차 늘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행이 빨리 지나갔고 남편 쇼핑몰은 점점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는 돈은 없는데 직원 월급이랑 상가 유지비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힘들던 와중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남편이 옷더미 속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저보고 이러는 거 있죠. 그 자식이 돈 들고 튀었어. 매출이 급하락하니까 배신하고 떠났다고.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남편 친구놈을 말하는 거였지만 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돈 들고 튄 거냐고 물어보니 친구놈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놈을 찾든지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남편 말이 맞았어요. 친구놈을 찾을 수도 없었고 매출 하락을 수습할 수도 없었죠. 결국 직원들을 하나 둘 해고시켰고 저희가 더 이상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동대문은 하락세를 타서 찾아주는 이가 거의 없어져 가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찾았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경력이 의류 관련된 곳이라 의류와 섬유 관련된 회사만 전전하게 됐죠. 지금은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정년 퇴직한 후에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다른 의류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한마디로 남편이 버는 돈과 제가 버는 돈으로 빚을 갚아가며 딸 둘을 겨우 키워낸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첫째 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네요. 저희는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친구의 배신으로 빚만 남게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갚아가고 있었는데요. 남들 사는 거 들어보니 자식 도움도 조금씩 받던데 저희 자식들은 엄청나게 성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끼리 알아서 수습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하게 됐죠. 퇴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빚을 갚게 돼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축배를 들려고 큰 마음 먹고 비싼 위스키를 사갔습니다. 남편이 늘 먹고 싶어 했던 위스키였어요. 그 위스키만 내놓은 게 아니라 안주도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한 상 차려놨는데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밥상을 보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환영해주면서 들뜬 표정으로 말했죠.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빚 다 갚은 거 축하해. 여보도 빚 다 갚은 거 알고 있었지?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하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 이런 말을 해주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했다며 위스키까지 보여줬는데 남편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이혼하자.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동안 빚 때문에 이혼 못했어. 나 혼자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이혼 못했다고. 사실 몰래 만나는 여자도 있어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위스키도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가져. 갑자기 왜 이러는지 물어봐도 남편이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빚이 있어도 늘 밝았던 남편이었고 그렇게 옷 좋아하던 멋쟁이가 이제 경비복만 입게 됐어도 저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색을 하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난 못 믿겠으니까 바람 피운 증거라도 보여줘. 몰래 나눈 문자나 보여주던지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역시나 남편이 문자나 사진을 전부 다 지웠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제가 남편을 모르겠어요. 남편은 거짓말할 때 눈을 여러 번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계속 눈을 깜빡이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당신 거짓말할 때마다 눈 깜빡이는 건 모를 줄 알았어? 갑자기 왜 그러는데? 무슨 일 생겼어?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기 말을 믿을 거냐고 묻는 남편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혼하자고.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반응이 그래? 나 같은 게 뭐가 좋다고. 빚만 있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뿐만 아니라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 말해. 우리가 그 많던 빚도 다 갚았는데 다른 문제도 못 헤쳐나가겠어?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또 빚이 생긴 거야? 아님 보증이라도 섰어? 전 이 사람이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그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다 받아줄 자신이 있었죠. 이 나이 먹도록 신혼부부처럼 굴곤 했거든요. 어느 날은 갑자기 꽃을 사왔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길 가다가 당신 생각나서 사온 거야. 당신 꽃 좋아하잖아.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꽃 하나 안 사줬더라고. 제가 그 꽃을 받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 뒤로 종종 제가 생각났다며 꽃을 사왔어요. 게다가 어떤 날은 퇴근길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있더라고요. 손에 든 건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랬어요. 퇴근길에 보니까 새로 생긴 식당이 있더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추어탕이길래 사와봤어. 맛있는지 먹어봐. 이런 식으로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와서 제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또 사고 쳤다고 흉볼지 몰라도 다시 한번 빚이 생기고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남편 탓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남편이 바보같이 당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늘 똑부러지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은 뒤로 주변 사람들 경계하고 쉽게 믿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을 만나고 마음 주는 대신 자존심 다 버리고 계단, 사무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경비일까지 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돈 되는 일은 다 하던 남자였죠. 그러다 어쩌다 술 먹으면 취해서 저를 붙들고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늘 미안하게 생각해. 당신은 한순간에 빚더미에 나 앉아서 그동안 빚만 갚아왔잖아. 불쌍해서 어째. 나 아니었으면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나랑 결혼했어? 더 좋은 남자 만나지. 왜?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해대서 남편 편이 된 거였죠. 그렇기에 전 바람 피웠다고 고백하는 남편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보라고 재촉했는데요. 남편이 끝까지 바람 피웠다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댔어요. 왜 날 안 믿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상간녀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아니면 목소리라도 들려줘? 눈앞에 여자를 데리고 와야 날 놔줄래?
남편이 이 말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이 순간 조금 흔들리긴 했죠. 제가 진짜로 바람 피운 거냐고 반문하니까 남편이 이랬어요. 며칠만 기다려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보여줄게. 보여주면 믿을 거지?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 만나게 해주면 나랑 이혼해주고 놔줄 거라고 믿어. 전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남편이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 며칠 동안 남편이 제게 말도 걸지 않고 차갑게 대했거든요. 이러다가 진짜로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보러 가자. 가서 말씀드릴 게 있어. 사실 당신한테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처가 식구들 보고 싶어. 이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다니. 바람 피우는 남자가 처가 식구들까지 챙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불륜 안 들킬까봐 수쓰는 거면 몰라도 남편은 이미 들켰잖아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나이가 지긋해지셔서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친정 아버지는 시설에 들어가 계셨고 친정 엄마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을 걱정하는 남편이 바람을 안 피웠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남편에게 이리 따져봤어요. 왜 갑자기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하는 거야? 나랑 이혼 얘기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데? 상간녀 보여준다며 상간녀부터 보여주고 얘기해. 남편이 이러면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했다,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헤어질 건데 작별 인사는 드려야지. 오랫동안 뵙던 분인데 그냥 떠나라고. 오랜만에 시설 가서 장인어른 잘 계시는지 인사도 하고 장모님은 전처럼 혼자서 잘 지내시는지 보자고. 이 말을 듣고 어찌나 얼척이 없던지. 그러다 문득 남편이 힘들 때면 친정 부모님께 많이 의지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연이 끊겼던 시부모님이 최근에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친정 부모님만 살아계셨기에 남편이 더 애틋하게 생각했거든요. 쇼핑몰이 잘 됐을 때도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잘 챙기고 용돈도 많이 보내줬었어요. 하지만 이제 빚 때문에 살기 팍팍해져서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했죠. 나이 드셔서 아픈 친정 부모님을 못 모시고 사는 걸 너무 마음 아파했는데요. 남편이 자기가 자식된 도리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갑자기 이 순간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진짜로 저랑 헤어지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향으로 내려가 봤어요. 먼저 시설로 가서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죠. 저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오랜만에 보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사는 게 많이 힘들어? 아빠가 이래서 미안해. 아빠가 도와줘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버지가 이러시곤 콜록콜록 기침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남편이 별말 없이 아버지 손만 꼭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러셨죠. 김서방, 우리 딸을 부탁하네. 내가 몸이 이래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올해를 버틸까 싶다.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믿을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아버지께서 이리 말씀하시니까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말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프셔서 면회를 오랫동안 못 하실 것 같았어요. 약 기운에 눈을 감으려고 하셔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맡겨둔 시설을 나오자마자 친정집에 가봤는데요. 다행히 집에 혼자 계시는 친정엄마는 건강이 괜찮으셨죠. 저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딸이랑 김서방 아니야.
세상에, 오랜만이네. 그동안 바빠서 통오지를 못했지. 얼른 들어와라. 내가 밥 차려놨다. 부엌으로 가니 우리가 오랜만에 왔다며 친정엄마가 밥을 거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손을 씻고 일단 식탁 앞에 앉았는데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저는 남편이 꺼낸 이혼 문제 때문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요. 남편 또한 심란했는지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저희가 이러는 모습을 보고 걱정해 주셨죠. 요즘 많이 힘들어? 낯빛이 왜들 그래? 갑자기 찾아와서는 말 한마디 없고. 김서방, 말해봐. 비 때문에 그러냐?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장모님, 저 사실 바람 피웠습니다. 빚 다 갚아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사람이 안 믿어주네요. 장모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장모님이 정리 안 해주시면 저 장인어른이 회복하시는 대로 다시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셨죠. 전 여기서 남편이 불륜을 고백할 줄 몰랐어요. 한참 당황스러워하다가 저도 얼른 제 생각을 얘기해봤는데요. 엄마,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바람이라니요. 이 사람 이상한 낌새도 못 느꼈어요. 내가 이 사람 일하는 시간대를 아는데 늦게 온 적도 없다고요. 그동안 저는 이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믿을 수 없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빚도 없고 보증도 안 섰고 전처럼 사기도 안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숨기는 게 없으니 놔달라고 하길래 복장이 터졌어요. 답답함에 제 가슴을 팍팍 치면서 소리쳤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당신이 바람 피운 거면 나도 피웠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런데 바로 그때 친정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째서 김서방이 바람 안 피웠다고 확신하는 게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믿는데? 김서방이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잠시 거리를 둬라. 각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봐. 그리고 김서방, 자네가 이러는 거 엄청 갑작스러운 거 알고 있지? 일단 자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우리 딸이랑 얘기해보게. 남편은 알겠다고 말하며 집 근처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나가 있겠다고 했어요. 저는 대화로 풀어야지 따로 있어봤자 뭐하냐고 따졌지만 친정엄마가 저를 말리셨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저만 들리게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부부끼리 오래 있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도망가고 싶은 일이 생겼나 본데 시간을 좀 줘라. 원래 남자들이 자기 힘든 얘기 안 하고 끙끙 앓고 있잖니. 그래, 어련히 하고 좀 기다려라. 그러면 알아서 말해줄 거다. 아버지도 옛날에 이러셨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오는 길에 진짜로 집 근처 고시원에 갈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진짜 여자가 생겼나 하는 불안한 반, 말 못할 일이 생겼다면 남편이 저한테 의지가 안 되는 것인가 서운한 반 몰려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부 사이가 끊어지려나 하는 걱정에 자꾸만 남편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고시원엔 언제 갈 거고 얼마나 있을 거야? 돌아오긴 할 거지? 어디 고시원으로 갈 건진 얘기해 줄 거지? 남편이 잠시 뒤에 이러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떠날 거고 언제 돌아올진 몰라. 웬만하면 거기 오래 있고 싶어. 어디 고시원을 갈 건지 말 안 해줄 거야. 이 말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남편이 변한 걸 느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발 남편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물었죠. 당신, 내가 그렇게 싫어? 그동안 잘해줬던 건 뭐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다 주고 이건 다 뭐냐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다 연기한 거야. 바람 피운 거 들키기 싫어서 좋아하는 척 한 거라고.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했겠지. 사람이 말하면 한 번에 좀 알아들어. 남편이 또 빠르게 눈을 깜빡였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남편이 변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 아무 미동도 없어 보여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집으로 가자마자 거의 이민 갈 것처럼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걸 허망하게 바라보다가 남편 손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아예 안 올 사람처럼 왜 그래? 옷 몇 가지만 싸면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있다 올 건데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싸?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왜 돌아와야 돼? 나 거기서 아예 살 거라니까. 내가 돌아올 확률은 희박해.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남편이 영원히 안 돌아올 거라고 하길래 저도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옷가지들 집어 던지면서 윽박지르고 말았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렇게 이유 말해달라고 매달리고 바람 피우고 있으면 그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했는데 싸그리 무시해버리네. 사실 내가 지겨워진 거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지겨워졌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이제 내가 지겹고 꼴 보기 싫으니까 따로 살자고. 이혼하자고. 그런데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그래, 맞으니까 나 좀 놔줘. 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내가 진짜 당신 눈앞에 여자 데리고 와야겠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그냥 나 놔주라고. 남편이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그러길래 마침 근처에 있던 꽃병이 보였어요. 그 꽃병에 남편이 준 꽃이 꽂혀 있었죠. 그래서 꽃병에 있던 꽃을 뽑아내 남편에게 집어던지면서 악을 질렀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이 꽃도 가져가! 당신이 나한테 선물해준 것도 다 가져가! 울고 싶은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울어? 전부 다 가져가라고! 제가 울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로 현관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동안 몇 번이나 제 쪽을 돌아봤는지 아직도 떠나는 남편 얼굴이 생각나네요. 결국 남편이 그날 아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고 연락하거나 혼자 살아보니 보고 싶어졌다고 하면서 돌아오길 바랐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할 법도 한데 가짜는 자존심 세우면서 돌아오라고 하질 않았던 건데요. 그게 제 평생 실수였어요. 얼마 뒤에 끔찍한 소식이 절 찾아왔거든요. 게다가 그 소식 전에 친정엄마한테서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안 그래도 친정집이 노후된 것 같길래 제가 몇 번이나 이사 가자고 하고 그게 싫으면 집을 고치자고 했지만 친정엄마가 거절하셨죠. 어차피 나이도 다 들어서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고 아버지처럼 언제 쓰러지셔서 시설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셨어요. 결국 친정엄마 고집을 못 꺾어서 집을 못 고쳤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큰일 났다. 태풍 때문에 집이 쓰러졌는데 잔해에 깔려서 실려왔어. 아유, 이제 겨우 정신 차렸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 엄마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전화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내어드렸죠. 다행히 그 돈으로 수습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회복되게 되셨지만 전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쓰게 됐어요. 그런데 제 지갑이 얄팍해지게 무섭게 또 전화가 울린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온 걸 안 받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친정엄마한테서 온 전화처럼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집 근처 병원이었어요. 간호사로 추정되는 여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김석태 씨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김석태 씨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니. 서둘러 병원으로 가서 김석태 보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의사 진료실로 가보라는 거 있죠. 거기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김석태 씨가 진단받은 병명을 말씀 안 해주셨나요?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는데 모르고 계셨었나 보네요. 남편을 진단해준 의사한테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의사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저희 남편이 그걸 숨겼다고요? 도대체 왜 숨긴 거죠? 그동안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숨긴 이유를 대충 알고 있었나 봐요. 난감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치료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양한 임상실험을 해볼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임상실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아예 시도조차 못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분한테 패기치기 싫어서 비밀로 하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으니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더 고생시키기 싫어서 바람 피운 척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빚을 갚으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라 평생을 모은 금액치고 적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이 아픈 걸 감추려고 했던 건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자식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첫째랑 둘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첫째랑 둘째 딸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특히 첫째가 이런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랑 내 동생이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이야. 남들 사는 거 보니까 이 나이 먹었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린 아무것도 못 해줬네. 저는 자기 탓을 하는 첫째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노후에 신세 지려고 결혼하고 애 낳은 거 아니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자식들한테 민폐 끼칠 생각 없어서 자식들이 주는 돈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병원 1층 로비 의자에 앉아서 애들이랑 전화를 마치니 눈물이 서서히 멈추더라고요. 정신없이 울고 나니까 이제는 돈 걱정이 들었어요.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된 거였죠. 그나마 모아놓은 쥐꼬리만한 돈 친정엄마한테 써서 조금밖에 없는데 어찌해야 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식들한테도 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저희 딸들도 사정이 안 좋아서 생각보다 적은 돈을 보내줬더라고요. 푼돈에 불과한 돈을 받으니 고민이 더 생겼어요. 때마침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저한테 김석태 씨 보호자분 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맞다고 하니까 남편 전화기를 건네줬어요. 간호사 말로는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중요한 전화 같다고 하더군요. 몇 분 뒤에 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 지내던 고시원이었어요. 고시원 주인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해줬는데요. 혹시 108호 입주민 와이프분 되시나요? 108호 사는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더라고.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사실 아프신 것 같아서 연락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월세가 많이 밀렸거든요. 입주할 사람도 곧 올 거라서 방 좀 비워줄 수 있으실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가겠다고 했어요. 주인에게 어디 고시원이냐고 물어본 뒤 주소를 받아서 찾아가 봤는데요.
고시원 주인이랑 같이 남편이 지내던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짐이 정말 단촐했어요. 저랑 싸우고 돈 한 푼 안 들고 가더니 생활비가 없어서 들고 간 물건들을 팔았던 것 같더라고요. 몸이 아프니 일을 할 수도 없어서 저 몰래 경비일도 그만둔 걸로 보였고요. 남편이 산 몇 개월이 그 고시원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니 마음이 요동쳤어요. 눈물이 차올라서 우는 걸 멈출 수 없어 꺼이꺼이 울면서 짐을 쌌던 것 같네요. 주인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고 고시원이 방음이 안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와 슬쩍 보는데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땅바닥을 치면서 몇 번이나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죠. 왜 날 속였어? 아픈 걸 왜 숨긴 거야? 왜 나만 못된 년 만들어? 도대체 왜 그랬냐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이렇게 통곡하다가 겨우 눈물을 삼킨 후에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몇 분 동안 저 혼자 울고불고 난리를 피운 게 죄송해서 서둘러 눈물을 닦았죠. 그리고 고시원 주인에게 말했어요. 제가 갑자기 이래서 놀라셨죠? 남편이 아픈 줄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월세는 얼마나 밀렸나요? 남편이 못 낸 월세 드릴게요. 제가 이러니까 고시원 주인이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가 갈수록 말라가고 퀭해지는 걸 본 주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걸 예감했나 봐요. 안 주셔도 된다고 하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결국 그렇게 고시원을 나오고 남편 장례 치르려고 상조회사를 만나 돈을 계산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한 번 더 말해보니 자기네들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회사가 돈을 안 줘서 임금 체불건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어. 지금 변호사 만나고 하느라 돈이 하나도 없네. 미안해, 엄마. 저번에 준 게 마지막 돈이었어. 첫째가 이런 상황이었다니 저야말로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미안했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둘째한테도 전화했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빚이 생겼어. 지난번에 준 돈도 겨우 모아서 준 건데 그걸로 어떻게 안 될까? 나 진짜 엄마한테 주고 싶은데 내가 오히려 돈 빌려야 하는 상황이야. 자식들이 이러는데 어쩌겠나요. 엄마는 다른 사람 도움 받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는데 첫째랑 둘째가 서로 연락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나 봐요. 각자 사정이 안 좋은 걸 알았는지 첫째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쑥이랑 전화해봤는데 쑥이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네. 차라리 우리가 돈을 어떻게든 빌려와 볼게. 둘째도 어차피 돈 빌린 김에 조금 더 빌려본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봐. 그래서 서둘러 첫째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아니다, 됐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돈 빌리고 다닐 생각하니 끔찍하다.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첫째가 끝까지 돈을 빌려오겠다고 해서 빌려오면 아주 혼쭐을 내줄 거라고 했죠. 돈을 아예 안 준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자식들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는 알아서 할 거라고 장담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돈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조회사에 전화를 했죠.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마자 간절하게 사정해봤어요. 저 죄송하지만 남편 장례식 비용을 이번 달에 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음 월급날에 지불해도 되나요? 제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자식들도 상황이 별로라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하네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상조회사 사람끼리 의견이 안 맞았나 봐요. 남편 장례식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상조회사 직원이 갑자기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 얘기하는 거 있죠. 죄송하지만 사모님, 지금 돈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얼마 전에 장례 치르고 잠수 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선입금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례 치러본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상조회사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금액을 청구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사람들이 저를 못 믿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대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돈 이야기를 하며 자꾸 재촉했어요. 저는 사모님 믿고 돈 나눠서 받으려고 했는데 위에서 그걸 알아버려서요. 저보고 어떻게든 받아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도 갑작스럽겠지만 미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조회사 직원이 이러는데 이런 저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때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님께서 장례식장을 찾아오셔서 다가갔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한 회사여서 회사 대표님도 조문을 같이 왔거든요. 회사 대표님이 문상이나 결혼식은 다 따라다녀서 저희 남편 장례식장도 온 거였어요. 아까부터 대표님은 남편 사진을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술을 막 퍼마시고 있더라고요. 취한 사람과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슬쩍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저 대표님,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월급 갑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남편 장례 치를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대표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고인분이 김석훈 도련님이세요? 남편이 옛날에는 김석훈이었지만 지금은 개명해서 김석태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기를 당한 뒤로 일이 안 풀려서 사주를 보니 이름 한자가 안 좋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개명을 해본 거였어요. 그런데 대표가 남편 옛날 이름을 알고 있다니. 게다가 도련님이란 호칭은 또 뭔지 의아한 거 투성이었죠. 바로 그때 제가 이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직할 회사를 물색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저보고 이랬거든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는 어때? 이제 스타트업 회사라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우리가 곧 퇴직할 나이라서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력 오래됐고 노하우 있다고 좋아하던데? 이런 식으로 먼저 추천을 해줘서 어떤 회사인지 살펴봤어요. 스타트업 회사라서 경쟁률이 별로 치열할 것 같지 않아 별 의심 없이 이력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었죠. 하지만 운이 아주 좋게도 합격했던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서 제가 붙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합격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였는데 남편이 우리 대표를 알고 여기다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남편을 아시냐 물었더니 대표도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고 하길래 전부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이 회사를 추천해줬거든요. 이력서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지원했었어요. 그러자 대표가 또 한 번 무릎을 탁 치며 도련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 행동이 너무 이상해 재촉했죠. 어떻게 우리 남편과 아는 사이냐고. 그러자 대표가 남편 어렸을 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시가가 정말 잘 살았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약 사셨는데 시골에서 2층짜리 건물에서 약국을 하셨어요. 애 돌봐주는 사람도 고용하고 운전기사도 고용할 만큼 부자셨죠. 가난한 동네 사람들 밥도 나눠줄 정도로 여유로워서 약국 식구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때 대표님도 꼬꼬마 시절에 그 동네 살았는데 시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배 곪고 살다가 시부모님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했다며 대표님께서 이런저런 근황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이야기해드렸죠. 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남편 말로는 시가 식구들 중에 잘된 사람 한 명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또 시부모님이 원하는 약사 되기 싫다고 도망갔다가 지원 하나 못 받고 서울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대문에서 일하게 됐고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었죠. 그 뒤에 불치병에 걸려 저 몰래 저 세상 가고 말았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우리 남편 인생을 쭉 듣고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참을 울다가 대표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분명 도련님은 제가 회사를 차리고 힘들게 운영하고 있었던 걸 아신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사모님을 저희 회사에 보내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늦게 알아봤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표가 사과할 일은 아니죠. 대표가 직원 남편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우는 대표를 달랬죠.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장례식 비용이 없어서 월급 가불해달라고 하셨었죠. 장례식 비용 전부 다 대드릴게요. 공짜로 전부 다 해드릴 테니까 가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얼떨떨한 표정으로 보고만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잠시만 나갔다 오겠대요. 그리고 몇 분 뒤에 돈 봉투까지 건네주셨어요. 눈으로만 슬쩍 봐도 두께가 상당해 보였죠. 전 그걸 만져볼 생각도 안 하고 얼른 고개를 저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아유, 저한테 이걸 왜 주세요. 대표님께서 신세 졌다고 하더라도 남편한테 신세 지신 거잖아요. 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남편 장례식 비용 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혜를 갚아도 남편에게 갚으셔야죠. 제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대표님이 끝까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부장님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어린 나이에 약국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저보다 몇 살 많은 사람이 피부결은 어찌나 곱고 머릿결은 어찌나 빛이 나든지 TV에서만 보던 부잣집 도련님을 보는 것 같아서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다녔어요. 몇 번이고 도련님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 그러겠더라고요. 남편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나 봐요. 남편 마음에 들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동네 사람들 신임을 얻었나 보죠. 그 동네에서 남편 식구들한테 예쁨 받으면 서울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시가 식구들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맥도 좋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남편의 옛날 일을 쭉 읊어주면서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부장님한테 도련님 거리며 잔심부름을 한 덕분에 돈을 모아 서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다니는 집안에서 상경한 건 부장님 덕분이라며 도련님 도움으로 성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버지께 부탁해 대학 추천서까지 써줘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까지 다녔다고 했죠. 남편에게 신세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제발 받아달라고 해서 돈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차마 그 자리에서 얼마인지 세어보진 못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다음 장례를 마저 다 치렀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낸 다음 장례식 비용을 처리하려고 봉투를 꺼내봤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 덕분에 박복했던 제 인생의 반전이 펼쳐질 만큼의 금액이었어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봉투 안에 명함도 들어있더라고요. 대표 명함에는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연락달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대표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라는 대표님의 목소리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경황이 없어서 그때 얼마 주셨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이 금액은 부담스럽습니다. 저 장례 비용 처리했으니 이 돈 가져가 주세요. 제가 이랬더니 대표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곧 퇴직할 시기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하실 겁니다. 퇴직금도 따로 드릴 테니 편하게 쓰세요.
이제 제 돈 아니니 돈 쓸 때마다 저한테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 수중을 떠난 거니 없는 셈 칠 겁니다. 제가 부담 가질까봐 이리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안 그래도 퇴직 후 걱정과 친정집 고칠 걱정까지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래도 큰돈이라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간 건데 대표님이 끝까지 저한테 주시려고 해서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그날 그 돈을 받아들였고 퇴직하자마자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퇴직금과 대표님이 주신 돈을 들고 고향으로 내려가 새 집을 구하려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죠. 아버지도 그 사이 많이 건강이 좋아지셔서 직접 모실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다 남은 회사 생활을 끝마치게 돼서 또 한 번 대표실을 찾아갔어요. 대표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도 저 오늘 마지막 출근인 거 아시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남편 장례식도 잘 치르고 친정집도 고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이 돈으로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꾸벅 인사를 드리니 대표님께서 남편이랑 제가 진짜 그리울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표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죠. 대표님께 받은 돈과 퇴직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 너무 행복한 기분이에요. 퇴직하더라도 청소일을 구하거나 공장을 다니며 부족한 생활비를 벌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제 인생이 피게 됐네요. 한편으론 남편이 살아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만 들었지만요. 문득 남편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써봤는데요. 남편에게 저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당신만큼 듬직하게 느껴지는 바깥 양반 없을 거라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이게 다 남편 덕분인 것 같아 늘 하늘을 보며 남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잔잔하고 느긋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여러분도 좋은 배우자가 있다면 세상 떠나기 전에 잘해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못해준 게 많았던 것 같아 후회되고 너무 그립네요.